안녕하세요. 뼈아대 고용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 이슈 알아잡기 시간이고요. 오늘도 여러분도 이제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희들이 좋아하는 우리 홍춘욱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돈의 역사의 저자 홍춘욱입니다. 벌써 8번째 뵙게 되니까 이제 조금 약간 여유도 좀 생긴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제가 계속 망하는 시리즈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망하는 시리즈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요. 오늘은 이게 저희가 뭐 세계 경제나 세계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뭐 다방면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이야 좀 익숙해졌습니다만 당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했을 때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여론조사 보면 힐러리가 된다 뭐 등등 또 트럼프가 나오는 뭐 영상 보면은 저 사람이 후보가 맞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트럼프가 됐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오늘은 약간 세계 경제적 측면에서 네. 트럼프가 등장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궁금합니다. 예. 네, 돈의 역사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중요한 분기점들이 경제에 한 번씩 있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분기점을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1971년 닉슨 쇼크였죠. 기억나시죠? 그 고정환율 제도에서 변동환율 제도로 또 금본위제에서 예. 이제 각 국가가 자유롭게 지폐를 네. 발행하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간의 신뢰의 차이가 그 돈의 가치를 결정짓는. 네. 그래서 뭐 베네수엘라 이야기도 드리고 그랬던 그렇죠. 게 예.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이제 분기점이 이제 제 책은 97년 외환위기로 끝나기 때문에 다 다루지는 못했는데 만약 이제 다음 책이 나온다면 이 주제를 핵심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사건이 1989년 말에 베를린 장벽의 붕괴입니다. 물론 뭐 천안문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네. 또 그 다음에 있었던 소련 해체까지도. 아무튼 8, 9년부터 시작해서 90년이 세계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때 이후에 세계 경제에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그때 당시 사람을 살고 있었던 60억 인구, 이제 지금은 70억이 넘지만 네. 30년 전이니까 네. 그때의 60억 인구의 그 소득 분포를 조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변했는지. 그렇지, 상위 1%는 6천만 명. 그렇죠. 60억이니까. 네. 그래서 뭐 10위 그러면 6억. 우리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최하위까지 이렇게 해서 지난 한 30여 년 동안의 실질 소득, 다시 말씀드려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소득의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왜 이걸 해야 되냐면요. 물가가 많이 올라서 소득이 증가한 건지 물가가 별로 안 올랐는데 실질적인 소득이 올랐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우리가 오늘 전철을 타러 갔는데 예, 전철 요금 딱 찍었더니 10,000원입니다. 이러면 굉장히 괴롭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게 뭐야? 체인지로 하는데 월급 2배 올려도 힘들 것 같은데 10,000원 되면은 우리 인세도 좀 그러니까 인세도 엄청 올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물가가 올랐는데 소득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 오히려 실질적인 소득은 줄은 거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질 소득의 변화를 조사를 해봤더니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졌더라라는 거죠. 바로 뭐냐 하면 최상위 1%의 소득은 지난 한 20여 년 이상 동안 65%. 네. 실질 소득이 65%니까 많이 올랐네요. 부자가 더 부자가 됐죠. 네. 그런데 가장 소득의 증가율이 높았던 곳이 어딜까 하고 봤더니 짝 50%라는 거죠. 50%. 그러니까 전 세계 60억 인구를 1번부터 65번까지 소득 1989년 당시의 소득으로 놓고 그 사람의 소득을 쫙 측정을 해보니까 30억 번째 계시던 분의 소득이 제일 많이 올라서 76% 올랐다. 그 1%가 더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는 최근에 뭐 팩트폴리스 같은 책에서도 네. 잘 나오지만 네. 세계는 옛날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왜? 못 살던 사람들, 전 세계의 중산층이 두꺼워졌습니다. 그럼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네, 그 선진국은 아니겠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1989년 당시 하위권 내지는 중산층에 계시던 분은 다 개발도상국입니다. 아마 예. 인도나 중국분일 겁니다. 왜? 인도, 중국 두 나라가 합쳐서 한 합치면 30억 정도. 어마어마한 인구가. 예. 인구가. 그래서 결국 전 세계는 지난 한 20, 30년 동안 굉장히 살기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전 세계 입장에 봤을 때에는 그런데 그거는 팩트죠. 예, 그런데 세계화가 1989년, 90년부터 지금까지 20년, 30년 넘게 지속되는 동안 루저들이 있습니다. 실패자들이 있습니다.
양극단에 존재하는데 가장 양극단에 계시는 분들은 이전에 제일 못 살았던 나라분들이 지금도 제일 못 삽니다. 소득이 15%밖에 안 늘었어요.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 뭘까요? 국가가 없는 나라입니다. 뭐 사하라 이남, 뭐 네, 소말리아. 소말리아. 그러니까 내전이 벌어진 나라에 네. 계시는 분들은 답이 세계적인 없네요. 네. 경제의 성장 속에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 뭐 아프가니스탄도 여기 들어가겠죠. 아프가니스탄.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 나면서 국가의 시스템에 의해서 세계화에 따른 어떤 세계적인 소득 증가의 혜택을 전혀 골고루 받지 못한 나라도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특이한 현상은 바로 전 세계 소득 상위 20%의 소득이 지난 20년간 단 1% 늘었다라는 겁니다. 좀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이 한 60% 나왔는데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면은 그냥 우리가 그냥 뭐 데이터를 안 봤을 때에는 경제가 발전하지만 양극화도 좀 심해지겠거니. 그러면은 뭐 상위 1%야 뭐 오케이 뭐 근데 뭐 상위 뭐 10% 20%도 잘 사는 사람들이니까 돈 많이 벌었겠지라고 그냥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 데이터를 봤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상위 15%에서 20% 분이 가장 못 살게 됐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줄지는 않았죠. 그러나 네. 다른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소득이 급증하고 상대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상위 1%의 소득이 60% 이상 급증하는데 자기네만 지난 20년간, 30년간 실질소득 성장률이 0이다. 이건 상당한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1989년 당시 세계 소득 상위 15%에서 20% 사람이 누굴까? 바로 미국과 유럽의 하위겠죠. 하위계층. 중산층은 이제 좀 5%에서 10% 올라가고. 사이겠죠. 거기도 별로 못 올랐어요. 그러나 핵심적인 건 뭐냐면 선진국의 하류층, 저소득층들의 소득은 지난 20, 30년 동안 단 1% 정도밖에 누적으로, 연평균 1%도 아니고요. 누적으로 1%도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좀 우리 이유를 알아야 그렇죠. 앞으로 미래를 전망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원인을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되게 의미 있는 통계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만약 다음 책을 쓰면 다음 책에 한 부를 구성할 정도의 중요성을 지니는 재밌을 통계라고 것 볼 수 같네요. 있겠습니다. 진짜. 예. 그러니까 이런 소득 분포의 불평등이 극단적으로 벌어진 거죠. 이제 두 가지 요약했어요. 첫 번째, 세계는 평평해졌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프리드만 되게 평평한 같은 책도 분이 있죠. 예. 그 사람 말이 맞았죠. 그러나 예. 선진국은 대단히 불평등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 경제 측면에서 보면은 예. 현재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뭘까? 뭐 당연히 알죠. 아니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구권이 무너졌어요. 주거의 장막, 철의 장막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세계 시장에 동구권 또는 중국 또는 그 전에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었던 인도가 이동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동구권 또는 중국 또 인도 살고 있었던 최고 똑똑한 1%들이 0.1%겠죠. 뭐. 그렇죠. 0.01%를 하죠. 그분들이 세계 시장의 노동자로 이동하기 시작한 거죠. 일단 어학 능력되고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계신 대부분의 남자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막 이동하면서 실제로 그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세계적인 혁신의 중심지를 가보면 이 세 지역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 느끼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유로운 세계로 가서 일자리를 찾아서 부유해지면서 본국에 송금도 하고 좋아졌어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CEO도 인도죠. 예, 예. 뭐 그냥 인디아 커넥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냥 예. 인도분이 아니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인텔도 이상이, 인텔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윈텔이라고 불리는 그 진영이 다 인도분들이 그러네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미국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소수민족 중에 가장 잘 사는 분들이 인도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불 정도라고 그러는데 인도분들은 10만 불 넘어요. 자, 여기까지는 좋은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그 수많은 사람이 이동해 와서 성공한 것까지는 좋은 이야기죠. 그러나 1%만 오겠어요? 처음에 1%가 오지만 그렇지 않죠. 따라옵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왜냐하면 네트워크가 생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폴란드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터키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 분들도 역시 그 열린 장막을 통해 계속 유입되는 거죠. 제가 싱가포르 갔을 때 인도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일하시는 분들. 예, 그냥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리틀 인디아라는 예, 맞아요. 또 맛집 많은 지역도 그 있어요. 지역도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던 시장에 그냥 무차별적인 노동력의 공급이
벌어지는 가운데 네. 이런 외국인들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어떤 분들이겠습니까? 현재 예, 그 기술 수준이 예. 낮은 분들이 가장 대체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보통 저소득층들의 그런 육체 기술은- 노동자들이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술이 습득력이 높지 않은데 더 값싼 노동력이 오니까 또 이분들은 대체- 학력은 육체 노동하러 오시지만 학력은 더 좋으실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예. 뭐라고 하냐면 지식 노동자로서의 전환 가능성까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음. 생산성이 더 높을 수도 있는 분들이 오신 거죠. 그러면 그렇게 판단이 기존에 가능하군요. 계시던 예. 그냥 그 나라 국민이라는 이유로 높은 소득을 같이 누릴 수 있던 복지 시스템이라든가 노동시장에 닫혀 있을 때는 예. 높은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이 점점 도태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 여기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자유무역이죠. 왜? 전에는 동구권은 동구권끼리, 자유진영은 자유진영끼리 무역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거 없죠. 네. 그러면서 중국, 인도, 러시아 할 거 없이 전 세계 시장이 다 개방되며 음. WTO 세계가 네. 세계 무역기구의 세계가 형성되면서 저소득 국가에서 생산된 저렴한 제품들이 고소득 국가로 물밀듯이 밀려드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러스트벨트, 녹슬은 산업도시에서 대량 해고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이 임금을 주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노조도 센데 나 싫어. 나 중국 갈래, 인도 갈래, 베트남 갈래, 인도네시아 갈래 또는 헝가리 갈래 라고 하며 수많은 기업들이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그렇죠. 됩니다. 뭐 그냥 뭐 한 대 맞은 게 아니라 막 두세 대 이렇게 맞는 거네요. 연속으로. 예, 또 네. 이런 추세를 더욱더 강화시킨 일이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딱 터지게 됐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는 순간 세계 경제는 극심한 침체를 겪었습니다. 그렇죠. 예. 극심한 경제 침체를 겪고 난 다음에 회복되고는 있지만 미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렇죠. 세계 경제가 이전보다 성장 탄력들이 둔화되죠. 음.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거 무슨 누가 이 일을 일으켰어? 하고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뭐 부동산 모기지 뭐 이런 쪽에서 막 수십 채 수백 채를 사서 막 투기하던 그죠? 미국 같은 경우에 예.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결국 상위 1% 5%들이 대출 받아서 더 큰 부자 되겠다고 뭐 이런 짓을 하다가 경제를 위기에 빠뜨렸는데 그들 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대규모 공적 자금이 은행에 투입되는 과정을 보면서 물론 은행을 살리지 않으면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건 다 압니다. 예. 그러나 그건 감정하고 현실은 좀 다르죠. 우리 네. 서로 다른 문제 아니에요? 네.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강한 반발이 생기는 거죠. 자, 세 가지 문제가 생겼죠. 자, 첫 번째. 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게 돈이 가는가? 우리의 돈이 정말 정당하게 사용되는가? 어떤 금융권 또는 1%에 대한 굉장히 강한 불신이 생겼어요. 두 번째, 외국인에 대한 강한 혐오. 왜 우리 동네 오니? 싫어. 우리 일자리를 다 뺐고 또 우리의 문화를 파괴해. 그렇지. 너희는 왜 모여 사니?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옛날 1960년대에는 흑인 한 명 들어오면 그 동네가 다 백인들이 이사가면서 흑인 동네가 되듯이 최근 같은 경우에 그렇게까지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일색인종들이 들어오는 곳에서 점점 개토들이 형성되는 또는 종교적인 또는 민족적인 어떤 개토들이 형성되는 것도 싫어하겠죠. 세 번째 뭡니까? 해외에서 수입되는 상품들 때문에 내 직장을 뺏겼어. 자유무역 이거 왜 해야 돼? 그렇죠. 나 하기 싫어. 바로 이 세 가지 기치를 모두 다 들고 정책을 펼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또람프. 또람프 황상께서 우리 또력제라고 부르는 이분입니다. 자, 여러분. 진짜 딱이네요. 딱 이렇게. 그 사람의 정책은 일관돼요. 아니,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정책이죠. 그 사람 한번 말로 좀 하시지 왜 트위터를 쓰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새벽에 꾹 일어나서 이분 뭐 했는지를 봐야 되는 이 스트레스에 혹자는 시달리는 그분이 트윗을 안 하는 순간 뭐 트윗이 거의 망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트윗 뭐, 지분이 크신. 어마어마한 팔로워를 가지고 계시죠. 아무튼 이야기를 좀 이어가자면 이분이 하는 정책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가 왜 지지를 받고 있는가?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죠. 왜 지지를 받고 있는가 미국에서. 지지율이 대통령 중에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지 계층은 이 세 가지 사건에서 자신이 피해를 보았다. 트럼프만한 사람이 없다. 나의 의견을 대변해 준 사람이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말이라도. 바로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도 이해가 돼야 될 것이고요. 또 멕시코 장벽에 대해서 예산 안 준다고 정부 파업하는 일들도 이해를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예, 우리에게도 먼 미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벌써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나라에서 60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숫자가 90만 명 넘었다는 얼마 전 통계청의 발표를 보셨을 겁니다. 네. 우리나라 인구에서 본다면 아직 적어요. 그러나 한번 네트워크 형성되고 그 네트워크를 따라 사람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는 순간 아마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미국처럼 자급자족하겠어. 난 딴 나라랑 교역 안 해. 다른 나라랑 안 사귀어도 되라며 장벽을 칠 수 있습니까? 힘들죠. 예, 우리나라 네, GDP에서 차지하는 우리 미국이 아니야.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60%, 50%가 넘는 나라인데 더군다나 GDP에서 차지하는 민간 소비 비중이 50%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그러면서 너는 오지 마라는 게 호혜평등의 원칙을 그쵸, 지키지 그게- 않으면서 그게- 남에게 물건을 팔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해외 우리 자, 물건 현실이다. 갖고 왔으니까. 와 정말 그게 현실이다. 쉽지 않은 문제네요, 진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정책적인 대응과 노력들, 고민들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서 오늘 방송은 상당히 의미 있는 방송이 아닌가 아, 생각합니다. 갑자기 분위기 팍팍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트럼프가 왜 됐느냐를 이해하게 되면 그냥 트럼프가 됐네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지금의 세계 경제의 전반적 흐름을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까지 파악할 수가 있는 문제네요. 네, 그래서 글로벌 불평등 그리고 국가 내에서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 공부가 필요하고요. 또 최근에 뭐 그런 연구들도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일단 우리 모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흐름은 좀 알고 계시면 세상을 이해하고 또 전망하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길게 이야기해봤습니다. 아, 너무나 지식이 뿜뿜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